네, 오늘 낭독할 책은 프랑수아즈 사강의 다른 도서 한 달 후, 1년 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베르나르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네온 불빛 때문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이는 몇몇 손님의 눈길을 받으며 잠시 망설이다가 계산 담당 여직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호사스럽고 당당하고 몽상에 빠져 있다가 돈과 성냥갑들이 오고 갈 때 간간히 그 몽상에서 빠져나오는 바의 계산 담당 여직원들을 좋아했다. 여직원은 미소 없이 지친 표정으로 그에게 공중전화용 토큰을 내밀었다. 새벽 4시가 가까운 시각이었다. 공중전화 박스는 지저분했고 전화기는 축축했다. 그는 조지의 전화번호를 눌렀고 밤새 파리 이곳저곳을 무리하게 싸돌아다녔지만 결국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음을 깨달았다. 기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만큼 무척이나 피곤한 이런 순간으로 게다가 그는 새벽 4시에 젊은 여자에게 전화를 걸 만큼 어리석이까지 했다. 물론 조제는 그의 무례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에는 그가 싫어하는 앙팡 테리블의 측면이 존재했다.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악의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전화 신호음이 울렸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대고 담뱃갑을 꺼내기 위해 한쪽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신호음이 멈추고 잠자고 있었던 듯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누구야? 하는 조지의 목소리. 베르나르는 두려움에 질린 채 전화를 건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그녀가 알아챌까봐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놀라게 했을까봐 염려하면서 꼼짝 않고 있었다. 끔찍한 순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상스러운 말을 중얼거리며 강변도로를 다시 걸었다. 마음속에서 들려온 담과 같은 목소리가 그를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너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 역시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녀는 부자고 자유로워. 게다가 너는 그녀와 정식으로 사귀는 게 아니야. 그는 그 목소리가 싫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고뇌와 근심의 물결을 전화를 하고 싶은 충동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박관념이 되었고 앞으로 닥쳐올 그의 나날을 채울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되고 있었다. 그는 한창 때의 청년인 양 행동했다. 조제와 함께 인생에 대해 책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을 고상하면서도 경솔한 방식으로 했다. 조제의 아파트가 그렇게 하기에 적합했다는 것도 말해둬야겠다. 지금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작업대 위에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나쁜 환상을 발견하려 하고 있었다. 침대 속에서는 아내가 자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 시간이면 늘 잠을 잤다.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이라도 하는 듯 금발에 감싸인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문 쪽으로 향한 채 하루 온종일 그를 기다렸듯이 잠속에서도 불안한 심정으로 그를 기다리면서 청년이 전화기를 도로 내려놓았고 조제는 청년이 마치 제 집에 있는 양 전화기를 들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치밀어 올랐던 분노를 지그시 억눌렀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누군지 모르겠네요. 남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왜 남자라고 말하는 거야? 조제가 물었다. 한밤중에 여자 집에 전화하는 건 늘 남자니까요. 그리고 나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도. 청년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조제는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자문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알랭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청년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도록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꽤 잘생긴 남자였다. 그러나 통속적인 데가 있고 재미도 없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베르나르에 비해 한참 지적이지 못했고 매력도 부족했다. 침대에 앉아있던 청년이 손목시계를 집어들었다. 4시네요. 더러운 시간이에요. 왜 더러운 시간이라는 건데?
청년은 대답하지 않고 조제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를 뚫어져서 바라보았다. 조제도 그를 마주 바라보다가 침대 시트를 끌어올려 몸을 덮으려 했다. 그러다가 손길을 툭 멈췄다.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그녀를 거칠게 덮쳤으며 그녀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에게 속해 있었다. 지금 그녀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은 이런 확신에 대한 짜증스러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녀는 퍽이나 유순한 기분이었다. 그가 그녀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시트를 끌어내리라고 했다. 그녀는 시트를 젖혔고 그는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탐했다. 몸을 돌려 배를 깔고 누우면서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몸을 까딱할 수 없었고 베르나라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해야 했던 스스럼 없는 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청년은 이해할 수도 웃을 수도 없으리라. 그녀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만들어낸 만고불변의 일차적인 관념이 있었고 청년은 그것을 결코 바꾸지 못할 터였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고 그녀는 승리감에 가득 차서 생각했다. 난 길을 잃었어. 청년이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입가에 띈 채 그녀에게 몸을 숙였다. 청년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다가왔고 그녀는 그 모습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역시 전화는 뭔가에 쓸모가 있어야 해요. 그가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조급해하며 그녀의 몸 위로 쓰러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난 이 일에 대해 농담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이 일은 결코 가벼운 밤의 사건이 아닐 것이다. 이 일은 늘 이 길에, 이 눈길에, 이 눈길 속에서 존재했던 어떤 것에 결부될 것이다. 당신 자요? 파니 말리그라스가 신음했다. 나 천식이 도졌어요, 알랭. 미안하지만 차 한 잔만 갖다 줄래요? 알랭 말리그라스가 트윈 침대 한쪽에서 겨우 모습을 드러내더니 실내 목을 조심스레 몸에 걸쳤다. 말리그라스 부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1940년 전쟁 전까지 오랜 세월 서로에게 홀딱 빠져 있었다. 그리고 4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각자 50대가 되어 많이 변하고 주름진 모습으로 다시 만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상대방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꽤나 감격스럽고 수줍은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또한 젊은이들에 대해 강렬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호의적인 태도로 말리그라스 부부가 젊은이들을 아낀다고 말했고 그러한 호의 덕분에 말리그라스 부부의 태도는 금세 정당화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어울려 기분 전환을 하고 쓸데없는 충고나 늘어놓으려고 젊은이들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중년의 사람들보다 젊은이들이 훨씬 더 흥미롭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흥미롭다는 것은 그들 부부 두 사람에게는 젊은이들의 신선한 육체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을 지닌 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5분 뒤 알랭이 아내의 침대에 찻잔이 담긴 쟁반을 얹어놓고는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랭의 움푹 파이고 어둡고 조그만 얼굴은 불면 때문에 긴장되어 있었다. 변함없이 아름다운 애절한 빛을 띤 청의색의 두 눈만이 민첩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은 프랑수아즈 4강의 한 달 후 1년 후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